제목은 7월 위기설 어디 갔나. 6월 말부터 7월 급락설을 말하고 그 일봉 차트만 보는 기술적 분석가들은 엘리어트 파동 뭐 마지막 5파가 형성됐습니다. 구름대에 이제 상승 기간이 70며칠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말해본 게 이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일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나라 국가들의 정책이 경제의 방향성을 설정하게 되고 경제의 방향성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에 수렴하게 돼요. 7월 위기설 난리였고 경제대공원까지 거론되는 그런 격한 보도들이 계속 연연이 돼서 터져나오던 시기였어요. 7월 6월 19일 미국 옵션 만기까지는 이와 같은 격한 하방 변동성 마이너스 6.90%까지 대형주가 폭락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고 6월 말 2020년 상반기 결산 시기가 들어가게 되면서 주요한 투자기금사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위험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자 그 비중을 줄이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하방 변동성이 나타났는데 7월은 이와 같이 직접 캔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내일이면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되게 되는데 하방 변동성이 매우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선물이나 옵션 시장과 같은 파생 시장을 분석하시는 분이라면 이 주목해야 되는 게 대형주예요. 이 대형주를 갖고선 변동성을 만들게 되고 이 대형주를 흔들게 되면 이제 격가지로 투자 심리가 공포 심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중소형주가 같이 흔들리게 돼요. 그렇지만 파생 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이 펜은 대형주예요. 지난 이제 공개방송의 댓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나스닥 지수가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 뭐 3월 같은 폭락 시기가 맞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을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글로벌 금융시장은요, 나스닥 이 중소형주 지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국내에도 선물 옵션 시장이 있고, 기준이 되는 게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 지수는 대형주, 특히 대형주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삼성전자만 사고 팔아도 코스피 200 지수가 막 왔다 갔다 움직여요. 중소형주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 지수를 분석을 하고 금융시장의 폭락을 주장을 한다는 것은 완전한 뭐라 그럴까, 앞뒤가 맞는 얘기도 아니고 아예 얘기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중소형주 지수가 아니다. 다만 나스닥 선물에 투자를 한다면 얘를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얘도 결국은 대형주가 만드는 그 변동성에 연동돼서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되면 우리는 그 방향성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시간이 누적되기 전에 이러한 방향성은 그 나라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고 그 정책의 흐름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미리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이 되게 돼요. 나스닥 지수도 7월이 여기 있어요. 하방 변동성이 어디가 지금 격합니까? 그쵸? 그리고 일부에서 이와 같이 7월에 하방 변동성이 매우 제한되는 이유가 바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있다는 것. 대부분의 국가의 환율 제도의 근간이 되게 되는 이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실물 경제의 물물 교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환율 제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설립된 이유는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얘가 늘어나게 되면 비례적으로 다 유동성을 늘리게 되게 돼요. 그래서 국내 기사도 보게 되면 뭐 원화 유동성이 되게 많이 풀렸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한국은행이 국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늘렸다기보다는 이 미달러 유동성이 매우 격하게 증가되기 때문에 원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이 됐던 중국의 인민은행이 됐던 뭐 호주가 됐던 일본이 됐던 유럽이 됐던 다 비례적으로 늘리게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는 이와 같은 것은 유동성 장세라고 말하고,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은 3월과 같은 폭락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 받고 중소형주 받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또한 존 템플턴 경이 글로벌 ETF라는 상품 개념을 만든 이후로 국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에 대부분의 국가들의 금융시장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뭐 일목균형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분석 방법들을 만들었었던 그 기술적 분석 대가들이 살던 시대에는 너 따로 나 따로 움직이던 시기에 만들어진 방법론이에요. 기술적 방법론이에요. 얘를 갖다가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하나 국가의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다가 기술적 분석 이때 거를 갖다가 하고서는 이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환경 조건이 완전 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확률이 맞추는 확률 적중률이 더 저하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지 될 것인가? 그것은 이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지 되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제안 중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그대로 쓰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방향성과 변동성을 구분한 상태에서 알고선 그 상황에서 이런 기술적 분석 방법으로 진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그래서 본역에 돌아오게 되면 대형주도 7월에 하방 변동성 제한되고, 중소형주도 하방 변동성 제한되고, 대형주, 중소형주를 다 포함한 종합주가 지수, 독일 닥스 지수도 이와 같이 7월에 들어와서 하방 변동성이 매우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전 고점대를 뚫는 양봉이 떴어요. 여기서 이제 고가누리 패턴이 나오던 조금 밑으로 밀리던 얘를 이제 뚫고서는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7월 미국의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뭐냐?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 주간, 만기가 이제 금요일에 껴있는 그 주간에 전주 금요일서부터 해당하는 주 월화수목까지 이제 하방 변동성이 커지는 게 특징이었고, 그때마다 미달러 선물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연동돼서 진행되어져 왔는데 7월에는 없어요. 왜냐? 상방 풀베팅, 하방 풀베팅으로 흡족한 수익률을 거뒀다면 결국 얘를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이제 기축통화로 주요한 중앙은행들의 금고의 편입 비중이 높은 미 달러로 환전을 해야지 되죠. 환전을 하는데 돈의 가치가 이전보다 높다면 이전과 같은 돈을 수익을 얻게 되더라도 더 많은 금융상품들을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률을 배가하는 관점에서 거대한 투자자본을 운영하는 그런 투자 조직들은 이와 같이 일시적으로 미달러 선물 가격을 상승시키는 연동돼서 이와 같은 흐름을 만들어 왔어요. 그렇지만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앞서 살펴봤었던 것 같이 매우 격하게 2008년 수준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유동성을 매우 격하게 증가시키고 있어요. 주식시장 상승하라고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에 이제 돈이 돌지 못하게 되는 엔진 회전 속도의 RPM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자 얘를 정상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서 유동성을 늘리게 되게 되면서 앞서서 이제 살펴본 것과 같이 미국 달러가 이전에는 요만큼 본이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일시적으로라도 받을 수 있었다면 점점 시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3월 23일 무제한 양적 완화가 발표됐을 때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미달러 선물 가격이 고점대가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월 23일 날 진행한 이제 3개월 뒤 정도가 되게 되면서 7월로 오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변동성을 만들 수 없는 수준이 되게 되고, 곧 이 6월달 하한 수준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서 여기서 또 이제 뭐 8월달 옵션 만기 때 이렇게 반등을 나타내는 이런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그러한 흐름들이 하한 수준이 붕괴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결국은 미 연준의 지금 통화 정책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듯이 통화 정책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미국 경제에 RPM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통화 공급량 자체를 늘려줘서 RPM이 다시 돌 수 있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경제 지표도 보게 되면 2019년 8월이 이제 매우 중요했다. 미연준의 보유자산 대규모 매각이 종료되게 되면서 2019년 9월서부터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의 가치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주요한 기업들은 이전과 동등한 물량을 팔더라도 매출액의 증가가 되고, 즉 기업 지분 가치가 증가되고, 기업 지분 가치는 다른 말로 주식 가격이 되게 된다. 이와 같이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었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지게 되니 안전 자산인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2월의 변동은요, 얘는 급락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수준 내에서의 하방 변동성이었었고, 채권 가격이 3월달에 이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서 급락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 채권 가격 아직도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고 박스권 상단을 뚫기는 힘들다. 왜? 하방 변동성, 금융시장의 하방 변동성이 진행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다시 이제 미국의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일정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자 6월달에 높아지게 되자 통화 공급 양을 다시 늘려주고 있기 때문이고 채권 가격 지수가 뚱딴지역 없이 혼자서 박스권을 돌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7월 17일 미국 옵션 만기에 관련된 변동성을 살펴본 내용이고, 이제부터는 좀 더 이제 근본적인 2020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2020년을 넘어서도 그 방향성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앞서 이제 일부에서 살펴봤었던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율, 즉 민간 기업들이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물량을 팔게 되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이 일정 수준으로 높아지게 되면 이를 판매해서 얻게 되는 매출액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율이 갖고 있는 파워고, 우리는 이것을 기다려왔다. 무슨 말이냐?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불을 지르는 국가 미국이에요. 파란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글로벌 경제의 호경기 시절에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늘려주게 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러한 시절에 기업들은 이전과 동등한 물량을 팔게 되더라도 매출액 자체가 증가되게 되면서 기업 지분 가치가 상승하는, 주가가 상승하는 대세 상승기가 진행되어 왔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유동성은 2008년 수준을 넘어서 폭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중이고, 다만 이 인플레이션율을 산출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부문, 국제 원유 가격이 4월에 마이너스를 나타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이와 같이 침체세를 나타나게 됐지만, 그마저도 이제 6월 달에 턴오버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얘가 이제 추세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민간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이전보다 판매하던 물량이 다소 감소가 되더라도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이전과 동등 수준 또는 넘어서는 수준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2020년 하반기의 방향성이에요. 미국 말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보게 되면 여기도 파란 선의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고, 2015년도서부터 중국은 인플레이션율이 이와 같이 횡보세가 진행이 되게 됐고, 중국의 이제 상해 종합 주가 지수 자체도 이와 같이 수렴되는 현상, 하방으로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됐던 중국이 됐던 2019년 8월 이후에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플레이션율이 급속도로 증가가 되게 되면서 주가 자체가 위로 상승되는 현상,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현상이 진행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10년도서부터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상업은행의 대출은 증가되고 연체율은 하향 안정되는 글로벌 호경기 특징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80년대까지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였었던 일본도 보게 되면, 일본도 인플레이션율이 줄어들게 되면 주가지수 밑으로 똑같이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2012년도 이래 아베노미스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매우 급하게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되고 니케이 지수도 상승하는 현상. 그렇지만 2015년도서부터 미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초약세 구간으로 진입함에 따라 유동성 공급을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없게 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주가가 상승세가 이제 침체가 되게 되면서 2017년도서부터는 엔화 유동성 공급을 줄이게 되게 되면서 니케이 지수는 박스권에 갇혔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기간, 아무도 어떠한 글로벌 금융기관, 경제분석기관도 주목하지 않는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조기 종료 이후에 일본에서도 인플레이션 지수가 상승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조기 종료라는 것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2019년 4월에 국내 주요 뉴스를 통해서 접하자마자 공개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해온 2019년 4월서부터 분석해온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매우 중요한 방향성의 변화를 만든 빅 이벤트였어요.
아직도 아무도 이와 같은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지를 않고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면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본은 아직까지는 이제 5월 시점까지만 이제 발표가 되게 됐지만 얘도 이제 나중에는 돌아설 수뿐이 없죠. 미달러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엔화 환율도 늘어날 수뿐이 없어요. 결국은 이와 같은 유동성의 변화, 그리고 앞서서 살펴봤었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의 턴오버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 니케이 지수도 이전과 같이 엔화 유동성 공급이 증가가 되게 되면서 박스권을 넘어서는 시절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게 2020년 하반기에 방향성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사뭇 달라요. 주목해야 될 게 앞서서 이제 봤었던 이 자료 2010년도서부터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부분의 국가는 상업은행 대출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이 상업은행의 연체율이 안정되는 호경기세가 진행되고 있었죠. 특히 이 기간에 앞서 살펴봤었던 것 같이 2010년도서부터 2015년에 미국의 물가, 중국은 이제 2015년, 10년 초반에 이제 상승세였다가 횡보세였다 다시 상승세. 일본도 보게 되면 2010년도서부터 상승세가 진행됐다가 조정받다가 2019년에 상승세. 이와 같은 그렇지만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세. 근데 대한민국은 틀려요. 2010년도에 코로나19가 덮치기 전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업은행 대출이 증가하고 연체율이 하향 안정되는 글로벌 경제 호경기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고, 주요한 국가, 세계에서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들은 이 기간에 유동성 공급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 추세 또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고점대가 낮아지는 완연한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물가가 하락 추세가. 즉 여기서도 똑같이 물가가 상승세가 진행되게 되면 코스피가 상승 추세, 대세 상승. 물가가 하락 추세를 만드는데 코스피가 상승세를 만들다가 결국 물가의 하락 추세에 2017년 말서부터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쉽게 개선되기도 어렵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돼요. 특히 한국은행은 2018년도서부터 기준금리를 계속 낮췄고 이번에 0.5%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추가로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얼마나 효과적일지 알 수 없다. 왜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부의 50% 이상을 일구는 활동인 수출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됐고, 주요한 경제 지표들의 하락 추세, 이러한 경제 방향성을 수렴하는 코스피 지수의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어요. 한국은행은 2018년도서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기준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취해왔는데 대한민국의 주요한 경제 방향성은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성을 만드는 정책이 만들게 되는데 정책은 두 가지예요.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만드는 통화정책, 행정부가 만드는 재정정책. 얘는 경기 부양을 계속해서 해왔다. 근데 경제가 하락 추세다. 그러면 여기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정치적인 다소 다른 이견 또한 주관적이나 객관적이냐의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전달을 드리고 2부 순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매번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준비한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 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 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